자, 얘는 2020년 마지막 시행된 93회 전산회계 2급 자격시험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론 문제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 1번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 골라보세요.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설명해 드렸었냐면, 여기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은 기업이 팔고 싶을 때 팔면 돈 되는 게 자산이에요. 자산의 정의를 설명해 드렸단 말이죠. 자산의 정의는 첫 번째,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 두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지금 자산도 그렇고 부채도 그렇고 자본도 그렇고 대부분 얘는 과거에 벌어진 일이고, 재무회계가 과거 시점이라 그랬었잖아요. 재무회계는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계정들에 대해서 여기 과거 거래 또는 과거 사건, 이런 얘기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번은 이런 내용들은 좀 우리 교재나 제 설명 들었던 걸 갖다 바탕으로 해서 자격시험에서 문구가 나올 때는 여기 지금 설명된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작성하는 그런 사용된 용어들, 그런 용어들을 사용할 거니까 얘네들을 잘 익혀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는 여기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분된대요. 부채는 자기 자본에 해당되며 타인으로부터 빌린 것을 얘기합니다. 아이, 뭔 거지 같은 소리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처음에 우리 배웠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가 계정 설명해 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재무상태표에는 여기 부채하고 그다음에 밑에 자본이 있는데, 지금 부채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걸 모를 사람은 없단 말이죠. 타인한테 돈을 빌리는 방법,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거 있죠. 대출받는 게 있고, 또는 어떤 것도 있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잠깐 배웠던 사채를 발행해도 우리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결국은 얘를 갖다가 우린 상대적 개념으로서 얘를 우린 타인 자본이라고 불러요. 뭐 그렇게 부른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되죠. 이 타인 자본이라는 개념은 좀 이따 밑에서 사용될 자기 자본하고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타인한테 빌린 자본이다. 얘를 타인 자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본에 대해서는, 자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자기 자본이라고 불러요. 자기 자본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기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요건 알겠는데, 부채는 자기 자본이 아니라 무슨 자본이었어요? 타인 자본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타인으로 빌린 빚을 말한다. 부채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건 맞는데 자기 자본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타인 자본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3번, 자본은 기업 실체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자녀의 순자산을 말한다. 자본의 또 다른 용어들, 자본의 이름이 여러 가지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여기 자본의 이름은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기 자본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 지분이라는 용어도 사용해요. 그 다음에 주주 청구권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순자산이란 이런 용어도 많이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제가 여기서는 선생님이지만 집에서는 아빠이고 남편이고 부모님한테는 자식이고, 나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어느 상황에서 불리느냐에 따라서 자본이란 용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자녀의 순자산, 다 맞는 말이죠. 설명 잘하고 있고요. 4번 같은 경우, 비용은
기업 실체 경영 활동, 비용이란 거 수익과 같이 경영 활동으로 관련된 거죠. 재화의 판매, 용역, 제공에 따라서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또는 부채 증가에 자, 그럼 이것도 하나 잠깐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기업 회계 기준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그래서 지금 배울 때 한꺼번에 정리를 잘 해두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수익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경영활동이란 말 똑같이 나와요. 당연히 경영활동에 의한 결과이고요. 경영활동 어떤 거요?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겠다 해서 발생하는 자산의 이는 유입이에요.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 그러면 거기 상대적인 개념은 비용이겠죠. 비용 똑같은 공통점은 경영활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자산의 유출 또는 부채의 증가. 이런 경우는 비용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여기서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있더란 말이죠. 얘가 수익을 의미하는 용어, 밑에 거는 비용을 의미하는 용어. 그렇게 구분을 해 두게 된다면 뭐 구분 어려울 게 하나도 없겠죠. 자, 2번 문제는 회계의 순환 과정을 설명하고 있네요. 올바르게 나열한 거요. 우린 제일 먼저 죽었다 깨어나도 회계상의 거래를 갖다가 회계 담당자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업, 얘가 1번이 되겠고요. 그죠? 기업, 회계 순환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거래 발생, 디귿. 1번은 될 수가 없죠. 이번 다음에 두 번째 건 뭐예요? 두 번째 거는 분기장에다가 거래 발생한 것을 기입해야 되겠죠. 그럼 미음, 얘가 두 번째 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기장을 총계정원장에다가 기입해야 되겠죠. 전기, 얘가 리얼 3번. 그럼 결국 해당되는 답은 지금 얘겠네요. 그 다음에 재무자표 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기억도 하나 해둘 게 뭐 있어요? 거래가 발생하면 분기장에다가 분기하는 거, 이런 건 우리 어떻게 분기한다 했죠? 그냥 막 분기하는 게 아니라 분기장에다 기입할 때는 분기를 통해서 기입하고, 그 다음에 분기장에 있는 내용들을 총계정원장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옮겨 적어요? 그 용어를 우린 전기라고 불렀어요. 그죠? 전기했고, 전기하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을 계속 하다가 결산 때가 되면 무조건 결산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눈다 그랬죠? 본 절차, 예비 절차, 보고서 작성 절차. 그래서 시산표 갖고서는 작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무제표 작성하는 게 맨 마지막이라 그랬죠? 우리 처음 배울 때부터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은 우리 회계 담당자들의 맨 마지막 과정이었었잖아요. 그러면 디귿하고 니은 이 온 게 다 디귿 니귿 왔네. 이걸 맞춰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 제가 그려드렸던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맞추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은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다음 잔액 시산표에서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거. 이건 계정을 알면 당연히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겠죠.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건 뭐뭐 있어요. 잔액은 자기 자리에 항상 나타나니까, 그러면 자산은 잔액이 항상 차변에 나타나니까, 그러면 부채 아니면 자본이겠네요. 그죠? 어떤 거 이런 거 문제 찾으라고요. 빨리 시험 보실 때 내가 쉽게 답을 맞출 수 있는 것부터 해야지. 여러분 옛날에 공부하실 때도 1번부터 푼다는 그 강박관념 좀 버리세요. 특히나 시험 문제 풀 때는 시간도 그 사람의 실력이기 때문에 시간 배분하는 거. 1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 쭉 훑어보고서는요, 답 눈에 보이는 거 빨리 찾을 수 있는 것부터 시간도 절약하고 정답도 찾아내는 거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될 것이고요. 4번 결산 절차 가에 해당되는 게 뭐냐요? 예비 절차에는 뭐뭐 있다 그랬었어요? 여기 예비 절차에는 수정 전 시산표, 수정 전 시산표, 그 다음에 기말, 두 번째는 정리사항, 세 번째는
수정 후 시산표로 한날 했었고, 그 다음에 이론상으로 배웠던 정산표는 다른 말로 결산서라고도 불렀던 항목이었었어요. 네 가지가 결산 예비 절차에 해당됐었고요. 결산 본 절차에 해당되는 것은 결산 본 절차는 장부의 주요부를 마감하는 거라 그랬었어요. 장부의 주요부 마감하는 것이 본 절차인데, 여기는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분계장이 주요부고요. 두 번째로는 총계정원장이 주요부인데, 여기가 본 절차에서 두 개를 마감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작성 절차라 그랬죠. 결산보고서 작성 절차라 그랬는데, 결산보고서가 결국 뭐였었어요? 정확히는 재무제표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 재무상태표와 또 뭐 준비한다 그랬어요? 손익계산서. 그럼 여기서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 가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시산표는 결산 예비 절차에 지금 해당되는 거였었죠. 시산표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분기장 마감은 결산 본 절차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총계정원장 마감도 여기 결산 본 절차에 들어가 있고, 맨 마지막에 재무상태표 작성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우리 처음에 회계 원리 배울 때 제가 여기 회계 순환과정 요 내용 전체적으로 회계 2급에서는 또는 회계 1급에서는 얘를 잘 물어봐요. 회계 1급에서는 총계정원장 마감하는 순서, 그럼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요 흐름 잘 기억해 두시라고 얘기해드렸던 설명이었었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5번 다음은 유동자산의 분류이다. 기억에 해당되는 적합한 가정 뭐겠습니까? 유동자산은 뭐하고 뭘로 구분한대요? 이거 뭐야? 이런 정도쯤이야? 자, 또 한번 잠깐, 여기 자산은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동자산은 크게 당좌자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 개정 과목 제가 써드렸던 것만 다 암기했다면 여기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게 뭔지를 지금 찾으란 얘기잖아요. 그죠?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게 뭐 있어요? 얘는 유동자산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상품은 어디에 해당돼요? 이런 재고자산. 그렇죠. 너무 쉽게 나오잖아. 재고자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장기 금융상품은, 얘는 장기니까 유동이 아니라 얘는 비유동에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은 얘가 지금 당좌자산에 해당되고 있죠. 당좌자산에 뭐에 해당됐었죠? 매출채권. 굿. 그 다음에 여기 비용은요, 비용이래네. 토지는 얘도 비유동자산에, 유형자산에 해당됐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금방 쉽게 파악되기 위해서, 뭐 여기만 그러는 거 아니요. 회계 1급도 나중에 이 개정 암기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이 근본이 없으면 다음 단계에 못 간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아니, 다음 단계는 고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 6번 문제 볼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을 계산한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요거 작성할 때는 지금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얘는 총계정원장에다가 기록을 해서 구분을 하셔야지 돼요. 총계정원장에, 그래서 외상매출금 기초, 그 다음에 기말. 우리 지난번에 총계정원장 자산, 부채, 자본 마감할 때 차기월로 마감하고 정기월로 캐시한다, 이런 얘기 배운 적 있었죠? 이런 외상매출금이에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잔액은 전기월 되면 차변에 자기 자리에 있었겠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자산 계정이니까 전기월은 차변으로 된단 말이에요. 잔액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전기월 잔액 얼마라 그랬어요? 외상매출금 기초잔액 50만원 있었다면 처음에 우리 50만원 받을 거 예약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 다음에 단기 외상매출액은 단기 외상매출했다면 금액이 증가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상매출금 증가했으면 차변에다가 또 이렇게 증가한 거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단기 외상매출금 중 환입된 거, 그럼 외상매출금이 감소했겠네요. 환입한 것만큼은. 그죠? 그러면 33만원. 환입이 무슨 뜻이에요? 또 용어를 몰라서 틀려요. 이거 반품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이번에 회수한 금액은 또 얼마래요? 30만원 회수됐다 그러죠. 그죠? 요 계정만 더하기 빼기 해보게 되면 총 얼마? 120만원에서 33만원 빼면 얼마 나오겠어요? 너무 어렵나? 120만원에서 33만원 빼니까 87만원 나왔네요. 그럼 얘가 답이네. 그죠? 87만원 이렇게 하면 얘가 답이 될 거예요. 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87만원. 얘가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7번도 한번 볼까요?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 지출이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금 자본적 지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도 잠깐 정리를 해놓고 복습을 잠깐 하자고요. 여기다 쓸까요? 자, 유형자산은요. 유형자산의 목적은 사용 목적이라 그랬어요. 사용 목적 다른 말로 영업용이란 말로도 많이 나와요. 또 뭐 있어요? 업무용이란 말도 잘 써요. 다 사용 목적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류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봤던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비품, 기계장치, 구축물까지는 기억하자고 얘기했었죠. 구축물은 안 해도 돼요. 구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유형자산 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들은 취득 과정에서 알아야 될 것 있다 그랬었어요. 취득 과정에서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죠. 대표적인 거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중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 쭉 있었잖아요. 이게 취득 과정에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두 번째 유형자산을 취득했으면 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 과정에서는 어떤 게 발생해요? 첫 번째 이슈는 얘가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수익적 지출인지 구분하는 거. 수익적 지출인지를 구분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이슈예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는 뜻이고요. 비용 처리 계정에서 수선비라든지 그러면 차량 관련된 거는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하라는 뜻이었었어요. 거기에 반해서 여기 자본적 지출은 얘는 자산 처리를 해주세요. 어떤 것들이요? 얘는 그 유형자산의 그 가격, 유형자산이 뭐라 그럴까요? 유형자산의 가치를 현저하게 증액시키는 것, 또는 내용연수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 또는 생산 능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게 유형자산의 사용 과정에 있어서의 첫 번째 이슈였었고, 두 번째 이슈는 뭐였냐면 유형자산을 사용하게 되면 얘 값어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이슈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슈가 두 번째 거였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이 처분 과정, 이렇게 나눠드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그죠?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거 요것 중에서 여기 자본적 지출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내용연수는 자본적 지출이죠. 내용연수가 예를 들어서 촬영 운반구 지금 우리가 500만 원짜리 사갖고 사용하다가 얘가 갤갤거려. 근데 그 부품 중에 가장 중요한 엔진을 바꿨다면 이렇게 사용하는 기간이 더 증가하겠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원가 절감, 상당한 여기 원가를 절감했다면 얘 그런 절감 이런 거죠.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자꾸 기계 장치가 말썽을 부려가지고 원가 자꾸만 저기 뭐죠? 얘가 훼손돼. 그러니까 원재료가 훼손돼서 제품이 불량률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기계 장치를 갖다가 아주 돈 들여서 교체를 하거나 교체하는 건 관두더라도 중요한 부품들을 갖다가 교체를 하게 된다면 걔는 이렇게 상당한 원가 절감의 효과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될 것이고, 세 번째도 생산력을 그래서 생산 능력이 증대된다면 얘네들은 다 공통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수선 유지, 여기 수익적 지출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수익적 지출은 얘는 원상 회복의 느낌이에요. 원상 복구라고 해야 될까? 복구, 회복, 그다음에 현상, 유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이라 했죠. 유지를 위한 지출 이런 것들은 수익적 지출로 비용 처리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것은 이 4번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얘가 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10분 쉬었다가 8번 문제부터 나머지 7, 8문제 다시 이론 문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르고요. 8번 문제, 판매용 TV 열대, 판매용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문제 볼 때 얘가 판매용 목적을 갖다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판매용이라면 재고자산이라는 뜻인데 판매용을 구입했대요. 그럴 때 계정 뭐라고 써야 될까? 당연히 분기하게 된다면 판매용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상품이라고 계정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구입하고 난 다음에 어음을 발행했대요. 어음을 발행했으면 당연히 지급어음이라고 써야 되겠죠? 지급어음 해당되는 거는 여기 3번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여기 판매용이 아니라 그 이외에 사용 목적의 유형자산 같은 것을 여기 유형자산, 만약에 비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고서 어음을 끊어줬다고 얘기하면 얘는 당연히 그냥 미지급금이라고 써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영활동, 영업과 관련돼서 관련한 일상적인 상거래인지 아닌지 구분하면서 쓰는 이 계정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자세히 잘 나오는 출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용 목적들을 잘 구분하는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거래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유형자산의 목적은 사용 목적이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업용 또는 업무용 이런 용어로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밑에 거 보시게 되면 전화기 생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조립용 기계장치, 이 조림을 왜 기계장치를 보유하고 있을까? 뭐 사용하려고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생수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운반용 차량 운반구, 얘도 지금 사용하고 있을 것이고요. 핸드폰 판매회사가 사용하는 영업장 건물도 사용 목적이고요. 우리가 사용 목적으로 유형자산 배웠던
차량 저기 뭐죠? 토지, 건물, 차량 운반고, 비품 이런 거였었는데 4번에 보시게 되면 자동차 판매 회사,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대요.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뭐라고 배웠죠?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재고자산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을 때 판매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4번은 유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의 구분을 갖다가 할 줄 아는지 물어봤던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게 되면 10월 1일 구입한 영업용 차량, 영업용 차량이라 하면 사용 목적으로 샀다는 얘기죠. 취득원가는 2,500만원, 잔존가액 100만원, 내용연수는 10년, 결산은 연 1회, 2020년 12월 31일 결산할 때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자, 일단 얘 감가상각하기 위해서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취득원가는 2,500만원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잔존가액은 10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액법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주라 그랬어요. 걔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얘를 불렀었냐면 여기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대상 금액은 잔존가액, 나중에 팔면 100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2,500만원짜리 값어치가 아무리 떨어진다 할지라도 팔 때 100만원 뺀 나머지 2,400만원이 최초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최대의 맥시멈 금액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정액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할 때는 내용연수가 필요한데 내용연수는 10년이라고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배운 대로 정액법인 경우에 감가상각 대상금액 2,400만원을 지금 내용연수 10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 금액은 24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얘는 1년치라는 거예요. 1년분. 근데 지금 얘 취득한 날짜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0월 1일 날 구입했다 그랬었죠. 그리고 얘를 12월 31일 날 지금 회계 처리를 해 주어야 하니 이 240만원 1년치를 갖다가 지금 월할 계산 해줘야지 된다는 얘기죠. 월할 계산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선 총 상각한 기간이 12분에 지금 몇 개월을 사용했어요? 얘는 지금 3개월밖에 사용을 안 했죠? 그러니까 3 이렇게 하게 되면 240만원 나누기 12 하게 되면 총 60만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60만원 이렇게 한 게 여기 답이 돼서 1번이 답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11번 문제네요. 계정 과목 중에서 성격이 다른 걸 찾으래요. 매입채무, 얘 부채, 미지급금, 얘도 부채, 장기차입금, 얘도 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다 부채인데 성격이 뭐 하나 달라요? 세 가지는 지금 유동부채인데 얘는 비유동부채인 게 얘가 다르죠. 여기 세 가지는 지금 다 유동부채에 속해 있고요. 유동부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은 얘는 비유동부채. 이거 틀리네요.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추가로 더 있는 거 대표적으로 장기차입금하고 제가 사채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 뭘 얘기 드렸냐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걸 추가로 비유동 부채에 해당되는 거 장기 차입금, 사채,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답니다. 혹시나 또 참고로 기억이 또 안 날 분을 위해서 이 유동성 장기 부채는 언제 사용하는 계정이냐면은 처음에 장기 차입금으로 돈을 빌려왔을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2017년 10월 1일에 장기 차입금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예를 들어서 10만 원 빌려왔다고 치고요. 대변에 장기 차입금 이렇게 해서 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2020년 기준으로 전 12월 31일이 됐는데 얘가 만약에 만기가 2021년 만약에 9월 30일이었다고 하면 어차피 얘는 좀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다음에 그럴 때에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 이제 없애주세요. 장기 차입금 만원 이렇게 없애주시고 얘가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내년에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변에다가 여기 유동성 장기 부채 만원에서 계정을 바꿔주셔야지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얘 유동성 장기 부채로 계정을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장기 차입금은 이렇게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녀석의 성격을 보니까 앞에는 유동성이라고 붙여 있고요. 유동이라고 붙어 있고 뒤에는 장기 부채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유동부채인가 그다음에 비유동부채인가 헷갈릴 수 있더란 말이죠. 근데 제가 주인은 앞에 게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동부채가 유동부채가 답이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본금 물어보네요. 자본금은 얼마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본금 자 1월 5일 현금 5,100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럼 제가 천천히 여기 하나하나 분개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할 겸 첫 번째 1월 이거는 이렇게 쓰면 좋겠지. 1월 1일 날 차변에 5천 현금을 갖다가 5,100만원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다. 그럼 대변에다가는 자본금 5,100만원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월 15일 날 사업주가 개인 사용을 목적 차변에 사업주가 개인 사용 목적으로 돈 빼나가면 인출금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때 인출금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인출금은 191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근데 현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현금이라고 그냥 해줘야 되겠죠. 191만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본금 움직이는 걸 볼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2월 31일 기말 결산할 때 사업주가 인출한 금액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했다. 이건 어떻게 했다는 뜻이냐면 인출한 금액은 지금 191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차변에다가 자본금으로 써주시고요. 자본금 191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인출금을 이렇게 없앴다는 거예요. 이 인출금 계정은 임시 계정이에요. 결산할 때 절대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계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화면에서 여기 차변에 있었던 임출금 얘를 대변으로 이렇게 상계 처리한다 그래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상계 처리해서
상계 처리하고 그 계정을 자본금 계정으로 이렇게 대체해 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일단 자본금은 얼마 남아 있는 게 되느냐 하면 여기 계산한 숫자 금액 그대로 5,100만 원 갖고 시작했었는데 지금 얼마를 뺐냐면 191만 원 인출금으로 빼갔죠. 자, 근데 12월 30일 날 맨 마지막 게 보니까 여기 자본금에다가 당기순이익은 자본금에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620만 원에 당기순이익이 이만큼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세 가지 더하면 되겠죠. 더하고 빼고 그래서 5,100만 원에서 191만 원은 빼고 그다음에 620만 원은 더해주고 그랬더니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5,529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이게 답이겠죠.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허헐. 이거 어떻게 풀지? 되게 간단한데 규정은? 근데 머릿속은 복잡해져.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지난번에 손익구분이라고 손익구분 얘는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항목이에요 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손익구분은 뭔데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는 빼주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불렀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주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영업이익이라고 불렀어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은 더해주고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은 빼주게 되면 얘를 우리가 부르는 용어로 법인 여긴 회계 2급이니까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서 소득세 비용을 빼시게 되면 그제서야 당기순이익이라고 나옵니다.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 계정 과목을 보면 판관비도 있고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업과 관련돼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판관비라고 들었는데 자 우리 영업 활동하다 보면 거래처의 접대비 들어갈 때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사용 목적으로 뭐 감가상각비 하는 건물이 됐던 그 다음에 뭐 비품이 됐던 얘네들 감가상각 해야 되죠. 얘도 사용 목적이었었으니까 영업 활동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판관비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다 판관비예요. 그래서 여기 판관비라고 쓰게 되면 이 판관비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써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할까? 여기 판관비는 여기로 가게 되어 있죠? 그죠? 판관비가 여기로 가면 당연히 얘는 결과론적으로 이 영업이익에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항목들이 될 것이고 밑에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얘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영업과 관련이 없이 유형자산 처분해서 손실이 발생한 거니까 영업 외 비용으로서 얘는 어디로 갈까요? 이걸 어디로 가? 여기 영업 외 비용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영업이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손익계정하고 여기 판관비하고 영업의 비용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항목이랍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얘는 우리 벌써 회계 배운 지 꽤 됐잖아요. 이거 글자 몇 개나 된다고 이걸 못 외워요? 그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면 이거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큰 문제 없는데 여러분이 혹시나 호기심에 자격증 한번 따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러한 대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내용들 한번 설명 쭉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써드렸는데 제가 우리 수업하면서 이거 써드린 건 몇 번이나 써드렸어요? 되게 많이 썼죠? 그만큼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써드렸다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1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4번은 지금 여기 자료를 참고해서 적절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봐 주세요. 얘기 나왔네요. 자, 문제를 보니까 4월 2일 매출처 A사의 부도로 매출 채권 200만 원이 회수 불가능에 대해서 여기 대손 처리했대요. 아, 그러면 이런 문제도 여기 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매출 채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못 받게 됐다는 뜻이니까 감소했으니까 대변으로 빼줘야 되겠죠. 200만 원을 다. 매출 채권 200만 원을 고스란히 다 빼주게 되면 요거 문제 하나만 갖고도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돼야겠구나 알고 있을 것이고, 자, 매출 채권을 못 받게 됐는데 대손 충당금이 93만 원 있대요. 그 있는 것부터 먼저 사용하자 그랬었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93만 원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대손 상각 처리하는 거. 아, 이 문제는 기초적으로 매출 채권을 회수 못하게 됐을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물어본 문제구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지금 나오는 문제들 가만히 보면 자산이라든지 비용에 관련돼서 계정들 구분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회계 2급에서 물론 기초적인 단계에서 얘가 구분이 안 된다면, 구분할 줄 모른다면 문제 풀기가 되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정 꼭 암기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왜? 회계 담당자는 이런 거 기록하고 계산하는 사람이지 뭐 수학적인 그런 계산을 어렵게 하는 그런 거는 아니란 뜻이거든요. 자, 여기 영업의 비용 한번 볼까요? 아까도 나왔던 영업의 비용. 자, 보세요. 영업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영업과 관련은 없는 비용,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는 돈에 관련돼서 그 대가로 우리가 지금 돈을 빌린 대가로 저기 비용, 돈이 나가는 것이지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사는 걸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복리후생비는요. 복리후생비는 지금 직원을 채용하면서 직원들 채용한 목적이 회사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채용했고 또는 일반 관리를 맡기기 위해서 채용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우리 판관비에 해당되고, 통신비도 대표적인 판관비이고, 그 다음에 잡손실은 우리 영업과 관련 없는 거죠. 얘도 영업 외. 임차료, 우리가 건물을 빌려서 임차료를 내는 목적은 장사하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영업과 관련된 판관비. 그 다음에 기부금은 영업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자 비용이라든지 잡손실이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세 가지 금액을 다 합쳐보니까 30만원, 30만원인가 38만원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8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산회계 2급에 관련된 이론 문제 제일 최근치 가까운 93회 가지고 한번 쭉 설명을 해봐 드렸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여기 문제까지 끝마치고요.